자, 안녕하십니까. 학개론 담당하는 이영섭 선생입니다. 여러분 1회 모의고사 보시느냐고 일단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 모의고사가 그나마 좀 시험하고 가깝게, 시험에 맞게 난이도를 상향 조정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저희 방문각 전체 강사진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초시생이셨다면 1회차 모의고사가 만만치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학습 경험이 있던 재수생분들도 적잖게 좀 당황스러웠던 문제들 몇 개 존재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극상 난이도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우리 재수생분들 아시겠지만 실제 시험에 학개론 과목 기준으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낯선 내용, 그리고 우리 교과 범위를 심지어 벗어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문제들이 3, 4문제 이상씩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해설에서도 제가 극상이라고 타겟팅을 한 문제들은 여러분 해설지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별도의 해설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스킵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을 뛰어넘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거 해설하기 전에 극상 난이도의 문제가 4개 정도 있었고,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2회차, 3회차 모의고사 때도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다 점프 하면서 그렇게 좀 해결을 해 주십사 일단은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들, 중하 난이도 문제들, 여러분 놓치지 말고 다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한번 가보죠. 1번 타이틀이 토지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틀린 것은 쉬운 문제죠. 자, 1번 법지. 법지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법적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돼서 법지인데요. 활용이익은 거의 없는 땅이죠. 맞습니다. 1번 맞는 지문. 자, 2번에 맹지. 맹지는 도로와 직접적인 접속면이 없는 땅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여러분 외우실 때 접속면 X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3번 필지. 필지의 키워드는 지번, 여기 나오죠. 필지는 등기, 등록, 지번, 이 3가지로 시험에 나옵니다. 4번에 건부지. 건부지는 보통 낮이랑 곧잘 비교가 되죠. 건부지라는 건 토지에 건축물이 부착된 상태, 무언가 이렇게 붙어있는 땅이 건부지인데, 낮이는 이렇게 사실상의 맨 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새롭게 땅을 쓸 때는 맨 땅이 훨씬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의 가치는 낮이 쪽이 더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건부지는 낮이에 비해서는 지상에 있는 건물 때문에 사용 수익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땅의 가치는 낮이 쪽이 더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4글자로 건부감가라고 부릅니다. 건축물이 부착되어 있어서 가치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5번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 임농택 상호간, 이 3글자 나오면 여러분 바로 후보지 보셔야 돼요. 정답 쉽게 5번이죠. 이행지가 아니라 후보지고요.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항상 후보지나 이행지는 전환 중인 땅에만 묻힌다 하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자, 1번에 5번이었고요. 2번 문제. 토지의 특성에 대한 문제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도 필수 문제고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틀린 것은 1번. 토지는 고정돼 있다. 부동성.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지역적으로 국한이 됩니다. 국지화의 키워드 맞죠. 2번. 개별성은 모든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자, 좋습니다. 개별 분석이 나와도 좋고요. 3번에 조세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우리 부동산에 조세를 걷기가 편한 이유가 땅이 어디 도망을 안 가서 그렇습니다. 토지는 고정돼 있기 때문에 부동성 덕분에 조세 걷기가 편하다도 좋은 키워드입니다. 아울러 4번에 영속성. 감가가 되지 않아서 가치에 대한 보존력은 매우 높다. 맞죠. 역시 똑같이 5번이 정답인데, 최근 시험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 바로 용도적 공급이죠. 그렇죠? 강조를 좀 할게요. 여기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토지는 용도적 또는 경제적이 나온다? 그럼 이건 무조건 공급됩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는 부증성은 단순하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부증성이 있지만 이용 전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 부분 아주 요새 많이 다루니까요. 늘릴 수 있다라고 고치셔야 되고 정답 5번으로 딱 가주셔야 됩니다. 공부 잘 해놓으세요. 2번도 5번. 자, 3번 문장. 3번 문제는 개발의 이모저모에 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입니다. 1번. 민간이 자체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갑이라는 사업 주체가 혼자서 모든 걸 하는 방식을 자체 개발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혼자 하니까 이득이 굉장히 높을 수는 있는데 혼자 하니까 뭔가 위험 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자체 개발이 출제가 된다면 이 위험을 갑과 을 사이에 분산할 수, 여기가 틀렸네요. 있는 장점이 아니라 없는 단점이 있다. 해서 답을 1번으로 딱 찍으셨어야 돼요. 바로 찍었어야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에 투자의 위험 관리는 자산 관리. 이 자산 관리에 투자 들어가는 키워드 맞고요. 3번에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다. 우리 4번에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굉장히 규제가 안정적인 땅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땅을 구입하는 거 맞고 5번에 PF의 사업 주체는 특수 목적 회사 SPC가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 주체가 함께 들어가니까 PF는 위험 배분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3번 문제도 무리 없이 1번으로 답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번.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주택사업 자체 분류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극상 난이도입니다. 지구조성사업, 매입사업 이게 읽다 보면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고민하지 말고 사실상 때려 맞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X 마킹을 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은 물론 답안지에 나와 있긴 하지만 해설지에 보시면 극상 난이도 문제로 본 문제 해설 제공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출제자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얘는 다루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극상 난이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X를 쳐드릴 테니까 내가 혹시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괜한 시간을 낭비하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극상 난이도 문제는 굉장히 극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건들 수조차 없이 이렇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다소 납득이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 시험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4번은 패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5번 문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 자, 우리 1번 지문 틀린 것은입니다. 우리 준강성 배우고 강성 배우는데 사실상 얘네들은 정보의 반영 개수에 따라 달라지죠.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1, 2, 3라고 했을 때 우리 약성 시장은 과거 1만 반영되고 2, 3가 미반영된 시장. 준강성은 1, 2까지 들어가고 3는 미반영. 강성은 1, 2, 3 싹 다 들어간 시장이거든요. 그럼 개수로 따지자면 얘는 1개, 얘는 2개, 얘는 3개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1번. 준강성 시장은 2개만 반영되어 있으니 강성인 셋 다 들어가는 시장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준강성은 강성보다 더 적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2번. 비대칭. 정보가 불균등하면 언제나 왜곡이라는 키워드가 튀어나옵니다. 3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 이 표현은 사실 공급 증가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공급이 증가하네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수요가 어떨수록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 이런 얘기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1번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수요 곡선이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수직에 가깝게 수요가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때 1에서 2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비탄력인 도로의 특징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탄력, 비탄력에 가격이 붙어 나오면요. 비탄력이면 위아래로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서 보통 비가 더 많이 법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변한다. 요거는 평소에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입니다.
3번은 좀 생각할 포인트가 있었던 문제고, 4번에 이용의 비가역적 특성이라는 건 부동산의 용도가 한번 결정되면 다른 용도로 뒤바꾸기 어렵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문이고요. 5번, 부동산은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1번과 3번이 경합하는 느낌의 그런 문제였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6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인데 이것도 극상 난이도. 이 문제도 스킵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하고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여러분, 마케팅 지문이에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틀린 것은 1. 부동산 마케팅에서 세분화, 소위 이제 영어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STP에서 S 전략이라고 배우는 전략.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요자를 분하는 것이다. 세분화 외우실 때 수요자를 구분하고 분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고요. 2번, 표적시장. 일종의 타겟을 잡는 행위죠. 그래서 표적시장을 선정한다는 건 마케팅의 역량을 집중할 목표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에 포지셔닝. 포지셔닝은 한국말로 위치화 전략. 목표 고객의 마음속에 자신의 제품을 각인시키고 이미지를 만들고 위치화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을 잡아서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맞고요. 4번에 마케팅 믹스라는 게 본질적으로 4P 믹스거든요. 표적에 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다양한 요소의 조합인데 P를 4개를 섞는 걸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 5번 4P 믹스에는 영어로 프로덕트, 제품 전략 맞죠? 프라이스, 가격 전략 맞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 유통 경로 전략 맞고, 자, 흔한 함정이죠. 우리 포지셔닝은 4P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이 자리에 프로모션이 들어가야 4P가 완성되죠. 조심하실 건 저 포지셔닝은 STP에 포함되지 4P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주 전통적인 함정 문장이었어요. 7번 정답 5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8번. 8번도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토지 정책 옳은 것은입니다.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 박스 문제 똑바로 읽어야죠. 자, 기억번.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의 근거에 대한 문장이에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문제, 이런 게 시장 실패를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일단은 기억번은 맞죠. 그래서 기억번 맞으니까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번 빼고는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니은번. 우리 외부 효과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을 하면 사회적으로 이 시설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기피하는 현상을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일명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을 허락할 수 없다는 어떤 적극적인 기피 노력을 님비라고 합니다. 외우실 때는 요 no를 기억하시면 돼요. 나쁜 거 싫어, 이렇게. 그래서 부는 핀피가 아니라 님비죠. 그럼 니은번이 정답에 들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1번도 탈락. 이렇게 되죠. 디귿번입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4가지의 특징이 있죠. 비비무소,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공공재는 무임승차 상황이 흔하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을 맡기면 적정량 이하의 부족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공공재의 키워드는 적정량 이하 공급입니다. 디귿번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 경합이 리을번까지 있게 되네요. 꼼꼼하게 다 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리을번, 간접적 개입인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의 간접적 개입은 보가 있고, 조가 있고, 금이 있고, 개부담이 있고, 공시가 있다.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보조금, 조세, 금융, 개발부담금, 공시제도. 그래서 여기서 세자 붙은 거, 이 조세와 이 개부담은 모두 다 간접적 개입. 그래서 리을번
맞는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맞고요. 여기 3개가 포함된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공공비축에 관한 법률사항, 여러분 토지은행 문제입니다. 토지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 약간 좀 디테일이 들어가는 문제죠. 자,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1번. 공공비축은, 자, 맞아요. 직접 개입입니다. 머리에 공짜가 들어가는 제도들, 정부가 수요 공급 역할을 하는 직접 개입이 맞고요. 2번. 토지 비축을 한다는 건 미리 땅을 저장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토지를 사전에 비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화를 꾀한다. 아이, 좋습니다. 디귿번. 토지은행이라는 걸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의미를 해요. 우리가 이 제도를 비축제도라고 부르지만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하잖아. 그럼 토지은행이 뭐냐? 이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어딘가에 설치한 계정 이름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소위 말하는 LH죠, 그렇죠? 그래서 LH에 설치한 계정을 토지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H가 지역에 내려가서 땅을 확보를 하면 그 땅을 토지은행의 명의로 보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은 LH 안에 설치된 일종의 계좌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땅 자체를 토지은행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LH 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 토지를 직접 관리한다. LH가 관리한다. 뭐 우리 예전에 시험에 지자체 관리 나온 적이 있는데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러면 함정 X입니다. 답은 5번인데 5번도 조금 낯서실 것 같아요. 토지의 은행 계정. LH 안에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 땅은 LH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 자체도 LH와는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통합이 아니라 분리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5번은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얘가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데 1, 2, 3, 4번 정도를 맞춰서 5번으로 가야 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9번의 정답 5번. 10번. 10번은 꽤 쉬운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틀린 것은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가합니다. 아, 규제는 유유죠, 그렇죠? 이거 하는 순간 시장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질적 저하 가져올 수도 있고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게 되죠. 2번. 규제는 다시 한번 유유라고 했어. 좋은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럼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위축. 아주 유명한 틀린 지문이에요. 정답 2번이고요. 제대로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규제는 무조건 공급 말살시킨다. 3번. 보조. 보조는 얼굴에 보조개가 생기는 나이스한 정책입니다. 웃으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보조를 해주면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어요. 무상보조라서 그래요. 4번.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는 규제야. 규제하면 다시 한번 유유로 돌아서시면 돼. 신규 분양주택 공급이 죽을 수도 있고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임대료 상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둘 다 시장은 극혐한다가 정답입니다. 5번.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유일한 임대주택, 바로 장기 전세주택입니다. 정답 10번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원금 균등 계산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원금 균등 계산은 일종의 틀과 레시피를 만들어서 푸시는 게 좋은데 제가 그 레시피를 하나 제시할게요. 이 원금 균등은 원금을 일단은 구하고, 요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마다마다 이자를 계산을 해서 이자를 물어보든가 원리금을 물어보는 답에 이제 다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 있잖아요. 원금 균등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식이 있어. 요 식 외우는 거 강추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자는 원금에다가 금리를 곱해서 남은 기간을 곱하면 이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원금 균등의 이자는 원금남을 곱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원금남 공식을 써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 계산을 해볼게요. 원금남. 자, A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액 동그라미 3억을 대출받습니다.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8회차의 상환 원리금과 10회차 이자, 보통 문제가 8회 상환액을 구하고 10회 이자를 구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 종류가 나오는 게 일반적 형태입니다. 자, 금리 4% 체크하시고 만기 20년 뜯으시고 원금균 등의 연상환으로 계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1단계 원금을 구한다. 그러면 융자액 3억을 소환을 하신 다음에 이 융자액을 만기로 나누시면 됩니다. 만기 20년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이 사람은 1년에 1,500만 원씩 원금을 갚게 됩니다. 다시 매기 원금액은 1,500이다 확정. 그럼 그때그때 이자를 구하면 되는데 8회와 10회를 갈 거거든요. 제가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8회 이자를 구하려면 바로 그 공식 원, 금, 남 세 가지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금은 여기서 계산한 1,500만 원 하시면 되고 금리를 곱하면 되는데 금리는 여기 4%가 있잖아요. 그럼 4% 곱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남은 기간이야. 그럼 남은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8회차라면 이 사람은 7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8을 빼면 여러분 사실 12번이잖아. 근데 얘는 7회차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1을 더하시면 돼. 이렇게. 그래서 만기 20에서 8회차를 빼면 12년이 남은 게 아니라 1을 더해서 13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기로 1,500 곱하기 4% 곱하기 13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자가 나오는데 8회 이자 금액이 계산 결과를 보면 78 그쵸? 7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원리금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원금 1,500에 이자를 이렇게 더하면 원리금은 2,280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10회차 계산은 10회차는 이자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한번 더 해보면 이자는 원금남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원금 1,500 계산했고 금리 4%까지 똑같고 남은 기간 때리면 되는데 보세요. 10회차면은 전체 만기 20에서 얘를 빼. 그럼 10년 남았냐? 아니요. 거기다가 1을 반드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11번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0 곱하기 4%에 11을 곱하시면 돼. 그러면 얘는 660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660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몇 회를 물어보든지 간에 천하무적이죠. 원금 정해져 있고 금리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돼? 남은 기간. 그러면 8회차 그러면 전체 만기에서 빼기 1 더하기 그럼 13 곱하기 다시 10회차 그럼 20에서 10 빼고 1 더하기 그럼 11 곱하시면 되고 혹시 문제에서 13회차 물어봤으면 20에서 13 빼고 1 더하기 그럼 곱하기 8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익혀놓으세요. 이거 익혀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이렇게 11번 문제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허프 문제인데 이 친구 문제는 조금 귀찮은 계산을 계속 해야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추정 매출액을 구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X지역, Y지역 다 포함을 해서 매출액을 구하셔야 되는 전체적으로 계산이 2번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다. X지역의 총 소비액이 20억이고 Y지역은 총 소비액이 30억이니까 X 중에서 A로 가는 거, Y 중에서 A로 가는 거 두 개의 합을 내야지 계산이 끝나는 문제죠. 마찰계수는 2로 제시가 됐으니 각 거리에 제곱을 걸어서 거리 저항력은 2승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마찰계수가 3이면 3승을 해야 되는 것도 아시면 좋고요. 그럼 먼저 A, B, C를 놓고 X 데이터를 구하려면 거리 제곱분의 크기, 거리 제곱분의 크기, 거리 제곱분의 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 계산해 보면 25분의 500 하면은 A의 유인력 20. 얘는 100분의 300이니까 얘는 유인력 3.
얘는 100분의 1000이니까 유인력이 10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르륵 더하시면 됩니다. 20하고 3하고 10. 그럼 합계를 내보면 33인데요. 33분의 20이 A로 가는 건데 X지역의 할인점의 총 소비액이 20억이라고 했으니까 20억에다가 얘를 곱해서 이 결과값을 하나 뽑아내시면 됩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요. 1, 10, 100, 1000만, 10, 100만, 1000만, 12억 1200만 원 이렇게 나오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랑 또 하나 Y지역에서도 계산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제곱을 쓰면 10의 제곱분의 500이면은 100분의 500이니까 5. 얘도 100분의 300이면 3. 얘는 400분의 1000이죠. 그러면 2.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5랑 3이랑 2.5가 되는데 합치면은 10.5가 되고 10.5분의 5 곱하기 Y지역 같은 경우에는 30억이니까 여기다가 30을 곱해서 요 결과값을 구해보면 14억 2,8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요 덩어리의 계산값과 요 덩어리의 계산값을 더하면 최종 결과 1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12번의 문제도 사실 거의 맨정신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계산이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이런 문제도 초반에 푸는 게 아니라 조금 후반부에 푸는 방식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3번도 우리가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업자의 업무 범위가 사실은 학습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극상 난이도. 그래서 얘 문제도 사실 여러분 틀리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가 고난스럽네요. 11번, 12번, 13번을 다 틀리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 시험이 딱 요런 느낌이에요. 계산이 휘몰아치고 어렵게 서술을 해서 연속적으로 많이 문제를 틀리게 하는 건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기세를 많이 꺾어버리는 목적도 있으니까 툴툴 털어내고 14번에 넘어가서 자기 페이스대로 문제를 푸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14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기억번 파레토. 파레토는 경제지대라는 이론을 폈죠. 파레토의 지대 이론은 지대 자체를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로 구성하는 모델인데 어떠한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 용도에서 지급되어야 할 최소 수준, 이 최소 수입을 무슨 수입? 전용 수입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 생각해보면 제가 방문각에서 받아야 될 최소 월급 수준, 요걸 파레토는 전용 수입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의 마샬. 마샬은 준지대라는 걸 통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무언가로부터의 이득, 이거를 준지대라고 묘사를 했는데 마샬의 이론의 핵심은 이게 단기에 공급이 고정된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 이득이 영구적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마샬은 영구 없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 이게 X예요. 그럼 여기는 영구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니은번 X. 디귿번 리카도, 차액지대. 리카도는 한계지의 생산성과 해당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 이 차이를 차액지대라고 부릅니다. 맞죠? 리카도의 차액지대. 리을번 헤이그는 했는데 읽어보면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서 여기 키워드가 있네요. 위치지대. 자, 위치 여러분 튀넨입니다. 튀는 위치. 그래서 리을번 X라서 니은 리을번 마샬의 영구 아니다. 위치지대는 튀넨. 이 두 가지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니은 리을번이니까 정답은 3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타당성 분석이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해당 문제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게 구성이 됩니다. 자, 1번 내부 수익률 정의 외우실 때 요걸 잘 외우세요.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 내부 수익률은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포인트는 현재를 같게 해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에서 나옵니다. 찍고 넘어가면 제일 좋은 문제죠. 수익성 지수는 손으로 쓰자면 유입의 현가 금액을 유출의 현가액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수업 시간에 이불출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불출로. 수익성 지수는 이불출로라는 말을 외울 필요가 있어. 이불출로를 외우면 출, 을, 입, 으로 나눈, 요게 거꾸로 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 출을 입으로 나눈 게 아니라 입을 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앞덩어리 뒷덩어리를 바꿔버려야 돼. 수익성 지수는 사업 기간 중에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를 얘를 앞으로 보내서 순현금 투자 지출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다. 입, 을, 출로 이렇게. 3번은 왜 틀렸냐면 순현가 묘사할 때는 여러분 현가라는 말 빼놓으면 안 돼요. 현가가 빠지면 할인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사실은 유출액 뒤에는 현가라는 말을 안 붙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출은 언제나 현재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입 뒤에는 현가라는 말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3번은 그래서 틀렸고, 4번에 회수기간법은 투자안의 본전을 뽑는 기간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게 좋다. 단기. 그리고 5번. 회수기간법 중에 현가 회수기간이 있고 단순 회수기간이 있습니다. 현가 회수기간은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 수입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거야. 할인한다는 건 미래의 현금 흐름의 수입을 좀 더 깎아서 따지는 게 현가 회수기간입니다. 수입을 깎아놓고 따지다 보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현가 할인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것으로 본전을 뽑으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끔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할인을 해서 본전 뽑는 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에 비해서는 회수기간이 더 길게 계산이 됩니다. 15번은 1번을 찍었으면 참으로 행복한 문제. 16번 옳은 것은 자 1번 핵심 요소로 공업, 공, 소매, 상, 고급주택, 주 이렇게 주상공이 나와 있네요. 도시 발달은 여러 개의 핵이 동시적으로 따다닥 터진다. 핵심의 수가 증가한다. 이거 다핵심 이론 아닙니까? 네. 이거는 해리스와 울만이 펼친 다핵심 이론의 기출 지문입니다. 1번 X. 2번 호이트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도로 그리고 그 땅값을 견디는 소득, 교통과 소득을 사실상 공간구조의 핵심 요소로 봤죠.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핵심 요인이다. 3번 하나의 핵을 중심으로 침입하고 경쟁하고 천이했다. 자, 우리 요 하나의 핵과 침쟁이를 살리자면 이건 버제스 주장이다. 버제스는 도시 발달이 원핵, 단핵을 기준으로 끊임없는 서로 간의 침입과 경쟁 천이의 과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도시 생태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도시 발달을 묘사를 합니다. 4번 동심원 이론. 버제스 이론에 따르면 오지대라고 하는 건 중심지대, 그리고 천이지대, 중천, 근로, 중산, 통근으로 갑니다. 요새는 요거 물어보니까요 5개 지대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천, 근중통, 중심, 천이, 근로, 중산, 통근. 근데 이때 여러분 천이지대를 점이지대라고 하거든? 그럼 얘의 위치는 어디냐? 안쪽에 있죠. 그래서 부천보다는 도심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가까이. 천이지대나 점이지대는 여러 용도가 혼합된 지대인데 이 지역에는 극빈층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지대의 도심 안쪽이 슬럼화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버제스 주장이에요. 그래서 원거리가 아니라 가까이, 근거리라고 고쳐야 맞죠. 5번 호이트. 이 양반이 주장한 건 교통, 도로. 그래서 주요 교통망. 요거 호이트 맞아요. 16번은 암기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5번으로 그렇게 정답이 처리가 됩니다. 자, 17번에 현금 흐름. 각자의 방식대로 현금 흐름 외우고 계실 텐데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더하면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 빼고 순 나오고, 순 나오면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 세금, 세후 현금 흐름까지. 뭐 저는 수업 시간에 가공할 기력을 가진 유영순 누나가 순두부 세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순두부 세 그릇 먹는 얘기. 가공기 유영순, 순부 세세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죠. 1번. 가능 총소득은 매출이거든요. 가능한 총 매출. 그러면 단위 면적당 임대료 프라이스에다가 면적 퀀티티 P 곱하기 Q 하면 총 매출이 나옵니다. 총 임료 수입이라고도 해요. 맞고. 2번에 U는 어떻게 구하냐. 가공기유. 그럼 가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액을, 자, 요게 틀렸네. 공실은 빼야죠. 손실인데.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다. 자, 조심하세요. 가에서 공을 빼고 기를 더하면 유야. 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쉽게 2번 맞출 수는 있는데 초반에 풀 때는 이런 유형도 있구나 하는 거 좀 익히면서 풀면 좋고. 3번 순은 U에서 0을 빼는 거 맞고요. 순영업소득은 부동산의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고, 참고로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에 대한 대가다. 4번 세전 흐름은 순에서 부를 빼서 구합니다. 순두부, 세세세, 세전, 세금, 세후까지. 세후는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17번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18번은 요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가 얘를 푸는 틀을 하나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을 혼합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 해석이 잘 안 되거든? 해석부터 좀 시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득이 변하는 것과 그리고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값은 하나인 거예요. 이 함수라는 게 다세대가 결과예요. 그럼 얘를 꼭지점에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본 문제가 무슨 뜻이냐면 다세대의 수요량이 15% 늘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다세대 수요를 15% 늘어나게 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 원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당 문제는 그 원인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소득 변화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다세대와 연관이 있는 아파트의 변화가 다세대에 영향을 줬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콜라 수요량이 10% 올랐을 때 사이다의 가격이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재화를 얽혀 놓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는 소득 탄력과 교차 탄력을 결합시키는 문제인데,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요, 이 소득 탄력성을 통해 수요량 변화를 구하는 공식은 소양이라고 가르치고요. 교차 탄력성을 통해 문제를 풀 때는 교가양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소득 탄력성에 소득 변화율을 곱하면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에 A의 가격 변화를 곱하면 B의 수요량 변화율이 나온다. 이건 A고 이건 B고. 그래서 이 문제를 소양, 교가양으로 풀 건데, 각각의 양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양양이를 더하잖아요. 그럼 이게 전체 다세대 수요 증가에 해당하는 16%가 초래된다는 식을 만들 겁니다. 소득 때문에 하나, 다른 놈 때문에 하나 더하면 전체 16%. 이렇게 이제 맺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푸는 순서는 이래요. 일단은 소득 변화 불러옵니다. 소득은 10% 올랐죠. 이게 소 라인이에요. 그리고 교차 라인에서는 아파트의 가격이 5% 올랐죠. 이렇게. 근데 전체 수요는 16% 증가했으면 결과값은 16이 늘었죠. 자, 이때 소득 탄력성은 줬어. 1.5. 근데 교차 탄력성은 구하래. 그럼 X 잡으시면 돼. 그래서 소양 10 곱하기 15 하시면 1.5 하시면
얘가 15가 나오는데 그 15에 더하기 2개 교가양, 그럼 곱하면은 얘는 5x가 되고 이렇게 하면 전체 변화율인 16이 나온다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좌변에 5x가 남게 되는데 5x 넘기면 빼기 1이죠. 그렇죠? 그래서 x의 요 탄력성이 0.2가 잡히게 됩니다. 소소양, 교가양 합치면 전체 양 16. 이런 세팅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 2번이었어요. 19번. 옳은 것은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이렇게. 그럼 곡선상 어느 점에서 탄력성을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울기가 다른 게 아니고 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 위에서 해당 점에서의 탄력성은 다 달라져요. 참고하시고 기울기가 아니라 탄력성이 다르다. 2번. 대체제가 있는 경우가 훨씬 탄력적. 그러면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 3번.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격 전략에서 탄력적이면 저가 전략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이렇게 하락하면 굉장히 많은 수요량의 증가를 보게 되죠. 탄력일 때 저가 전략 쓴 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어떻게? 증가합니다. 정답 3번. 4번. 수의 탄력성은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5번. 세분화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자, 정답 3번이었습니다. 20번. 틀린 것은 자, 1.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이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당연히 부동산의 공급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세금이 부과됐으니까 공급이 줄어들 때 공급은 조금 줄어드느냐 많이 줄어드느냐, 당연히 탄력적일수록 감소하는 폭이 커지죠. 탄력적일수록 양적 변화의 폭은 커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자, 1번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2번에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냐? 그럼 결론은 비탄력일수록, 즉 공급자의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현재 공급이 비탄력이래. 그럼 비탄력인 당사자인 공급자 부담이 커지는 게 맞잖아요. 공급자가 스스로 세금을 낸다고. 그럼 저기서 말하는 여러분 왜곡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왜곡을 문제를 풀 때 전가라고 보면 돼. 아니 근데 공급자 스스로 비탄력이라고 했으니 이 세금은 공급자가 많이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럼 수요자에게 전가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가가 거의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론적으로 왜곡이 거의 없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탄력일수록 왜곡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죠. 상식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이면 양이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왜곡이 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죠. 3번.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수요 증가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럼 수요 곡선이 1번에서 2번으로 움직이는데, 죄송합니다. 거꾸로 그렸네요.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야죠. 1번에서 2번인데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선이 서 있죠. 그럼 1에서 2로 가격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B가 더 비탄력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오른다. 맞습니다. 4번. 수요 공급이 모두 증가할 때 가격의 상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게 되면 사실은 정답은 가격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죠. 둘 다 증가면.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냐는 실제로 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수요 증가의 폭이 크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 증가의 폭이 크면 가격은 내려가고. 근데 현재 조건으로는 가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가격이 알 수가 없다는 말 대신에 서로 간의 변화의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어려운 표현이죠. 5번. 둘 다 모두 증가 플러스 한다면 양은 볼 것도 없이 언제나 반드시 증가하게 됩니다. 20번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절반 정도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절반 풀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수요 곡선 상의 변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 있죠. 곡선 상. 아파트의 곡선 상의 변화는 사실은 아파트의 가격밖에는 없는 거죠. 이 문제의 정체를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파트의 가격만 정답이고 다른 모든 건 다 오답이죠. 아파트의 가격 자체를 논하는 디귿번만 찍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가격 이외 요인들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은 곡선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해설을 들으면 궁금증이 풀리는데 문제를 풀 때 이 표현을 모르면 대략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22번 문제도 여러분 극상 문제. 주택도시기금 이 문제도 스킵하시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계산은 균형 계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죠. 이건 하셔야 돼요. 공급이 2P 플러스 100으로 고정된 상태고 수요가 700-P 그리고 1000-P 이렇게 변하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갖다 놓고 두 번을 푸는 문제죠. 자, 일단은 최초 균형 2P 플러스 100은 700-P라고 놓고 푸시면 되고 마이너스 P 넘어오면 좌변이 3P, 우변은 600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P는 200. 가격이 200 나오면 200을 이 자리에 대입했을 때 700-200이니까 양이 500이고요. 자, 한 번 더. 2P 플러스 100과 이번엔 1000-P가 똑같다고 놓고 푸시면 되고 마이너스 P 넘어오면 좌변이 3P, 우변은 900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3으로 나누면 P는 300인데요. 300을 대입하시면 양은 700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가격은 100이 상승하고 양은 200이 증가한다.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23번 정답 3번입니다. 24번 민간 투자 방식의 키워드를 3개를 뽑아서 어떤 계약인지를 따지는 문제죠.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것을.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한다. 영어로 빌드, B가 들어가고요.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된다. 국가로 넘어가는 이 귀속의 과정을 트랜스퍼, T라고 표현하고 이후에 일정 기간의 운영권을 준다. 그럼 얘는 오퍼레이팅으로 끝나죠. 그래서 기억번 정답은 BTO. BTO. 니은번.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다. 다시 한번 빌드, B고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한다. 그럼 얘는 리스. 그리고 국가 지자체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얘는 트랜스퍼. 그래서 얘는 BLT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BTO와 BLT를 찾아서 고르시면 되죠.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BTO, BLT. 4번이요. 자, 25번입니다. 25번에 틀린 것은 1번. 주택 상환 사채, 회사 채권, 담보대출, PF 모두 다 돈을 빌리는 방식이고요. 부채금융이 맞습니다. 2번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주택을 사는 소비금융에 대한 설명이죠. 수요자금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소비금융이 맞는데 여러분 3번을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3번. 주택의 소비금융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담보로 한다. 요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신용담보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대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신용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1차 저당 시장은 나와 은행으로 구성된 시장.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은행 사이가 바로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5번에 주택자금융자는 주로 장기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저당권을 유동화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26번. 우리 부채 감당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부채 감당률은 공식 자체를 똑바로 외우셔야 돼요. 부 대 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상가 대출할 때 쓰는 비율이고요. 영업소득이 부채의 몇 배인가.
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측정합니다. 1번, 영업소득이 부채의 몇 배, 맞는 말이고, 2번에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면 감당률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이 아니라 충분하다고 봅니다. 1보다 작을 때를 부족이라고 보니까 아주 쉽게 정답은 2번이 되죠. 참고로 부채 서비스액이란 말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데,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소위 말하는 원리금을 뜻하고요. 4번에 이 환원율을 구할 때는 저부대 세 가지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그래서 4번은 2 곱하기 50% 곱하기 0.1을 하면요, 환원율이 0.1, 10%가 나옵니다. 5번에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낮추려면 은행은 감당률 스탠다드 기준을 높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감당력이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해야 은행이 위험을 낮추는 데 유리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도 뭐 아주 심플한 계산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융자액 구하는 계산입니다. 기존 대출이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나름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케이스고, 풀이 순서는 먼저 LTV 구하고 DTI 구해서 낮은 금액 잡아서 기존 부채를 빼면 되죠. 자, 집값 밸류 자체가 5억이고요. V. 그리고 저당상수 0.1입니다. 담보 승인 기준이 LTV 40%, DTI 30%인데 DTI에 해당하는 요 인컴, 소득은 5천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LTV 기준으로 융자액을 구하려면 40%의 집값을 곱하면 되죠. 자, 5, 4, 20이니까 LTV로는 이 사람 2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여기 1단계. 두 번째, DTI 계산하려면 소득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30% 곱하기 5천만 원, 5, 3, 15니까 1,500만 원이 상환액으로 잡히는데요. 여기서 융자액을 구하려면 저당상수인 0.1로 나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1,500만 원에 0.1로 나누면 얘는 1억 5천이 되는데요. 그러면 대출 가능액은 둘 중에 낮은 금액인 최대 1억 5천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존의 대출이 5천만 원이 있는 상태라서 그걸 제하면 추가 대출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답 2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문제였어요. 꼭 풀어야 돼요. 27번. 자, 8번입니다. 옳은 것은 1. 개발과 보전이 경합할 때 얘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평가 시스템을 토지 적성 평가라고 부릅니다. 개발권 양도제 아니고요. 적성 평가제도. 자, 2번에 개발이 제한된 소유자의 손실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해결한다.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규제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시도되는 게 개발권 양도제죠. 자, 1, 2번이 지금 바뀐 상태인 것 같아요. 3번에 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고자 한다. 정확한 목적이죠.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답 3번으로 잡으셨어야 되고, 4번에 선매. 선매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하실 건 수용이 아니라는 거. 선매는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하게 하는 제도죠. 그래서 수용이 아니라 매수하게 하는 제도다. 그리고 5번에 개발사업 시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정책, 바로 개발이익 환수제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9번 계산은 생각보다 되게 할만하거든요. 그냥 논리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순 회수기간법으로 본전을 뽑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자, 초기 투자액이 2억이니까 이 문제는 2억 원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 현금 흐름을 더해서 2억이 되는 시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가령 1년에 5천을 회수를 했고 2기에 6천을 회수하니까 2년이 지나면 토탈 1억 1천만 원이 회수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콜럼 더해서 2억이 되는 시점을 찾아내는 문제. 3기에 6천만 원이니까 요거까지 더하면 1억 1천에 6천 다음에 1억 7천까지 회수가 되죠.
그럼 추가적으로 3천만 원을 회수하면 되는데 4기에 6천이 들어오니까 6천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만 회수하면 총 2억이 회수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니까요. 3.5년 또는 3년 6개월을 답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3년 6개월. 그래서 29번은 생각보다 풀이법을 알면 되게 간편한 문제니까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액 분의 보통은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총분의 순. 얘를 뭐 종합 자본 환원율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2번에 10억짜리 부동산에 3억 대출. 그럼 우리 대부 비율은 10분의 3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30% 맞습니다. 3번 채무불이익률이 손익분기율이거든요.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건데 채무불이익률의 핵심은 아랫도리를 유효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유효분의 경비 플러스 부채를 하면 얘가 채무불이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은 뭐가 틀렸냐면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유효 기준이다. 이거 여러분 외우실 때 이렇게 유채꽃이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유채꽃은 경부선을 따라 핀다. 유채. 순채가 아니라 유채. 정답 3번. 총 자산 회전율은 전체 총 자산에 대한 총 소득의 비율이다. 총총총 맞습니다. 그리고 5번의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네 돈.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을 넣으시면 됩니다. 30번의 정답은 3번이죠. 31번 틀린 것은 1번 투자에서 위험과 수익은 사실상 정비례. 맞죠? 네. 2번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은 여러분 기대 수익률, 그리고 분산은 위험을 지칭하는 용어죠. 그래서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의 기대 수익률 자체와 위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야 라는 뜻입니다. 3번 보수적 예측. 위험을 처리할 때 보수적으로 예측한다는 건 미래의 기대 수익률을 좀 낮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자체의 추정 계산값을 하향 조정한다. 이게 좋은 표현이에요. 아, 미래가 잘 되겠어?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3번 맞고, 4번의 위험 조정 할인율은 뭐 사실상 요구 수익률을 조정을 하는 건데요. 위험한 투자일 경우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장래 소득을 현가로 환산시킬 때 키워드는 여기. 조정 할인율법은 이렇게 높인다는 표현이 나와야 맞습니다. 자, 5번 얘기도 사실 뭐 상당히 중요하게 배우죠.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의 투입 요소. 어떤 원인의 변화에 따른 결과적 반응 분석. 자, 5번 정답이네요. 흡수율이 아니라 민감도 분석입니다. 원인의 변화에 따른 결과 분석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핵심 민감한 원인을 잡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정답 5번이고요. 32번도 어떤 심플한 할인 문제네요. 보니까 미래 금액 2억이 나왔습니다. 2억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럼 본 문제는 2억을 할인하세요 라는 문제고요. 할인율은 8%를 줬으니까 계산기에다가 2를 찍으신 다음에 8%를 할인하려면 1.08로 나누시면 되는 문제인데요. 5년이잖아요. 그럼 총 몇 번? 5번을 이렇게 계산기에 찍으시면 됩니다. 자, 나누기 5번 하면 이게 현재 가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0만짜리 기준으로 반올림하면 정답 2번으로 처리됩니다. 자, 금액 할인할 때는 나누기 1.r을 한다. 이건 할 줄 아셔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계산이었습니다. 33번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원가법을 적용을 할 때 경제적 내용연수 50년을 기준으로 감가액을 산정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잔가율이 20%가 남고 정액법으로 계산하라고 했죠. 잔가라는 건 수명이 끝나고 남는 잔여 가치거든요. 그럼 저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잔가율이 20%라면 80%는 감가가 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액 비율로 하려면 50으로 나누는 거고요. 20을 감가를 치는 게 아니라
80%를 감가를 치면 되기 때문에 이 감가액의 비율은 1.6%. 굉장히 심플하죠, 계산은. 50분의 80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을 할 때 이 사례, 분모의 아랫돌이죠. 사례가 20% 저가 거래되면 보정치는 아래쪽에 20을 빼란 뜻이거든요. 그럼 얘는 80분의 100이 되니까 보정값은 1.25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 1.25 두 개 잡으시면 되고 그렇게 정답은 5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34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할인이니까요. 장래의 현금 수입과 지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1번 맞고 2번 장래 현금 흐름을 예상을 할 때는 과거 현재 자료 및 시장 자료를 토대로 당연히 여러 가지 예측 기법을 사용하겠죠.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3번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베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영업을 통한 흐름과 처분을 통한 흐름. 소위 말하는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싹 다 고려한다. 아울러 4번에 할인법의 종류, 순영가법 할인하고요. 내부 수익률법도 할인하고 수익성지수법도 할인하고 요거랑 현가 회수기간법 그렇게 보통 할인법 라인업이 잡히죠. 정답은 5번인데 이것도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순영가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분석을 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 안 하죠. 얘는 내부 수익률 그 자체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석 기법은 할인율이 다르고 작년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둘 다 요구 수익률 쓴다 X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35번 가격 공시 제도. 틀린 것은 1. 표준지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실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가능하고요. 서면으로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 됩니다. 2번 표준주택 가격 이렇게 나오네요. 표준주택. 표준주택의 역할은 개별 주택의 기준점 역할을 하죠. 그래서 표준은 개별의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3번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할 땐 여러 개가 포함이 되는데 지번, 가격, 면적, 형상이 베이스가 되고 주변 땅의 이용 상황이 포함된다. 이 주변 토지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기타 다양한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4번 지역의 대표 토지인 표준지로 선정이 됐다면 이 땅은 굳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을 표준지로 선택을 했다면 그 땅의 개별 공시지가를 중복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생략 가능하고요. 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번입니다. 5번에 표준지의 역할. 기본적으로 땅값 기준이죠. 국가나 지자체 등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 산정하는 데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 땅값 조사의 기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6번은 가격 제원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에요. 198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가 적다. 키워드. 그리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키워드. 가격 원칙 중에서 여러분 설계나 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내부의 구성 요소들, 설계, 설비, 디자인을 강조하는 이런 원칙. 우리가 이걸 균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균형의 원칙이란 내적 구성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가격이 최고조가 된다는 원칙이죠. 화장실과 냉난방을 키워드로 보시고요. 알았죠?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을 했어요. 벌써 키워드가 나왔네요.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에 고급주택을 짓는 얘기. 이 지역과의 부조화. 지역이라는 키워드는 여러분 바로 적합의 원칙의 키워드입니다. 적합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과는 다르게 부동산과 외부와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동산 자체의 내적 조화를 다루는 걸 균형의 원칙, 부동산과 주변의 조화를 다루는 걸
적합의 원칙. 그래서 정답은 균형과 적합을 순서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1번이죠. 37번. 평가상 주된 평가 방법. 옳지 않은 것은 법적 내용을 외워서 푸는 문제예요. 자, 바로 1번. 선박은 원가법으로 평가합니다. 네. 배는요, 원가법을 씁니다. 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정답 바로 1번. 기계, 원가법. 자동차, 거래 사례 비교. 항공기, 원가, 동산, 거래 사례 비교죠. 1번입니다. 정답. 38번 계산도 사실 시험에서 상당히 유명한 수익환원법으로 수익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감정평가 방식 중에 이 수익환원법의 가장 핵심은 머리에 순영업소득을 놓고 이걸 적정하게 환원을 시켜서 순을 환으로 나눠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 그럼 우리는 둘 다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얼마이며 몇 프로의 환원율을 적용할 것이냐. 자, 그래서 문제는 보통 이렇게 가능총소득에서 출발합니다. 자, 순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1억 원에서 공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실이 5%니까 0.95%를 곱하면 5%가 나가겠죠? 그럼 여러분 유효총소득 9,50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영업경비를 쳐내야 순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개의 계정을 놓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걸 고르라는 문제예요. 재산세는 경비 처리하는 게 맞고요. 소득세 경비로 처리 안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보험료 경비 맞고요. 건물주의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비 처리 계정은 두 개가 있네요. 재산세와 보험료를 합쳐서 500만 원을 경비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9천이 나오는데 자, 정답은 9천을 환원 이율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 환원율을 구해야 되는데 본 문제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쓰고 있습니다. 토지 대 건물 비중이 40대 60이면 이걸 가지고 환원율을 구할 때는 각각의 토지 환원율 5%에 40의 가중치를 주고 건물 환원율 10%에 60의 가중치를 줘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곱곱 덧셈을 하시면 됩니다. 40 곱하기 5는 200이고 200 더하기 60 곱하기 10은 600이면 두 개 더하면 800인데 이걸 100으로 나누면 8%가 결정이 되죠. 토, 건, 덧셈. 토는 토에 곱하고 건은 거에 곱해서 덧셈. 자, 이걸 여러분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하죠. 9천만 원을 8%로 나눠서 답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39번. 우리 감칙 내용 시험에 나오죠? 틀린 것은 1. 시장가치라는 법률 용어는요, 4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통, 충, 정, 자. 통상적인 시장에 충분한 기간 동안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거래 가치. 자, 이렇게 4개 통충정자 기억해 주시고. 2번. 일체로 이용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만 하는 걸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키워드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평가할 수 있죠. 3번. 평가는 원칙은 개별 평가를 합니다. 가치를 달리. 그럼 얘는 구분평가 가능하죠. 따로따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4번. 과수원을 평가한다? 과수원은 외우셔야 돼요. 거래사례비교법을 씁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은 땅값 걸 때 쓰는 거고. 그래서 39번은 4번으로 정답.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현황평가라고 하죠. 이용 상황 및 공법 제한을 깨끗하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40번. 마지막으로 적산가액을 구하는 계산 문제인데 본 문제는 바로 뭘 쓰냐면 정률법. 정률법을 써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감정평가 방식은 공식만 알면 간단합니다. 공식은 재조달 원가를 구해서 곱하기 잔가율의 n승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간이 3년 경과됐으면 잔가율을 3번을 곱하면 돼요. 짠짠짠. 2년이면 짠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재조달 원가를 도출해서
잔가율을 연속으로 곱해 볼게요. 2024년 기준의 공사비가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얘를 기준 시점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 지수 자체가 100, 125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준공 시점이 19년이니까 19년 가격을 24년으로 바꾸는데 100에 125면 1.25로 보정을 하시면 되죠. 자, 이 시점 수정을 하실 때는 준공 시점 지수분의 기준 시점 지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천에 1.25를 곱해서 보정을 하면 이 친구가 제주다 원가인데 여기다가 잔가율이 70%고 이 건물은 19에서 24니까 5년이 경과된 건물이거든. 그러면 짠짠짠짠짠 5승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곱하기 한 번 곱하기 5승이니까 이렇게 계산기로 연속으로 누르시면 답이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제조해서 짠짠짠. 요게 정률법의 적산가예요. 정답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1회 모의고사 해설을 비교적 좀 소상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모의고사를 보기 이제 며칠 전이고 사실은 말씀을 뭐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모의고사 해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최성진 쌤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희 최성진 쌤이 작년에 2024년도 방문각 모의고사를 공법을 출제를 할 때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공법 시험을 시험 문제에 가깝게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공법 문제가 어려우면 비판도 많이 하니까 성진 쌤께서 이제 늘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야, 영섭아, 이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시험을 못 보니까 자꾸 문제를 쉽게 내야 되나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박윤명 선생님도 친했과인데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실제로 공법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문제 난이도를 계속 높여서 내자. 그리고 형이 누구보다도 이 공법 컨트롤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저희가 되게 많이 주제 넘게 형님께 좋은 말씀도 많이 해드리고 막 복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모의고사를 한번 내면 1차, 2차, 3차, 4차 수정도 하고 되게 여러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작업이. 그거 당연한 일이죠. 그걸 묵묵히 이렇게 하시면서 1년 동안 모의고사를 쭉 내신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이 모의고사 총감독을 해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더라. 너도 한번 개론 모의고사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럼 너 자신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올해 이 개론 모의고사의 총감독을 맡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맡게 된 계기가 최성진 쌤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참 저한테는 각별하고 친했던 형님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형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우리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모두를. 그래서 최성진 쌤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던 말씀, 진정성 있게 강의하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라. 다시 한번 저도 그 초심을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사실 어제 그제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는 굉장히 슬펐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동영상 보시는 분들께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힘을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 이번 주간은 성진쌤 이렇게 추모하는 기간을 좀 삼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이제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고 저도 뭐 그렇게 강의할 거고 저희 방문각 선생님들 다 그렇게 강의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서로서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성진 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강의 시간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서로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오늘 한 번만 마지막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열심히 모의고사 준비해서 여러분 25년도 모의고사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모의고사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